이 시간에 백석의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먼저 시인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텐데, 백석이라는 시인이 워낙 중요한 시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맨 마지막에 따로 정리를 해야겠고요. 제목을 한번 보면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 제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접근 자체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이 제목에 독특한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도 백석을 정리하면서 함께 맨 마지막으로 빼서 함께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시가 긴데 여러분이 천천히 차분하게 일단 읽어보세요. 자, 다 읽었으면 일단 분위기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왠지 쓸쓸하고 슬프고 뭐 고독하고 방황과 방랑의 어떤 분위기, 심한 경우는 좌절 절망적인 분위기도 중간중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뒷부분에서 좌절적 절망적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말로 설명은 쉽진 않은데 뭔가 약간의 그 정서적 분위기의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감지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 그건 좀 이따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주제직감이 오는지 한번 또 생각해봅시다. 다 읽었을 때 어떤 슬프고 쓸쓸한 분위기는 있어요. 이 분위기 속에서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갈매나무라는 소재의 이미지로 정리를 하는 바람에 시적 화자의 정서라든가 주제의식이 직접적으로 표출 안 됐죠, 당연히. 그래서 이 이미지를 천천히 분석을 해야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를 다 보면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시의 본문을 천천히 접근해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평범한 서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시적 화자의 처지나 상황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술로만 보면 없고 또 없어지고 멀리 떨어져서 헤매이었다. 서술로만 봤을 때 뭘 느낄 수 있냐면 한마디로 하강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어요. 시적 화자는 대단히 쓸쓸하고 슬프고 그 다음에 헤매이었다 해서 어떤 방황과 방랑의 이미지까지 잡히죠.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 봅시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여기서 잠깐 바람과 추위가 어떤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여기까지 또 끊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사시라는 건 돗자리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쥔을 붙이었다 이 말은 새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백석시를 읽다 보면 어떤 사투리, 토속어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책을 참고하면서 좀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돗자리 비슷한 것을 깔아놓은 한 방에 들어서 새를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결론적으로 8줄이 시적화자의 근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황. 그러니까 처지나 상황, 최근의 상황 이런 것들을 아주 직접적 서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주거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일단 잠깐 끊어봅시다. 자, 시에서 방이라는 소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방이라는 소재가 나왔을 때는 이게 방이 시적 화자의 내면 상황 이것을 이미지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건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수식어를 보면 이 방이 습내나고 춥고 누긋하고 이것만 수식어 나왔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방은 대단히 좁고 춥고 어둡고 습기차고 이런 느낌이 있죠. 이걸 내면에 적용해서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아주 암울한 내면이란 얘기예요. 일단 이게 이 해석이 가능한지 뒤에 한번 읽어보면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디롱배기는 어떤 질그릇 같은 거예요. 자, 북덕불은 화롯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롯불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여기까지 또 잠깐 끊어봅시다. 일단 이렇게 좀 암울한 상황 속에서 시적화자 이 방에 이제 화롯불이 들어왔대요. 화롯불이 들어오면 시적화자는 거기에 글자를 쓰기도 한대요. 이때 글자를 쓰는 행위, 이것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상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념. 이 상념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 행위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생각,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이 상념이겠죠. 그래서 시적화자는 이 불을 보면서, 화롯불을 보면서 어떤 상념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념, 글자를 쓰는 행위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찰로 갈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 시에서는, 뒤에 봅시다.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계속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또 끊어서 읽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새김질이라는 건 되새김질이겠죠? 소나 양을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죠.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이걸 한자어로 바꾸면 반추가 돼요. 반추. 자, 반추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되새김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상적 관념적으로 뜻이 확장되어서 반추란 말은 어떤 자기 존재나 자기 생애에 대해서 생각을 곱씹어보는다, 이 뜻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지난 생애를 반추해 보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문장도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시적화자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즉 나라는 존재와 내 생애를 반추해 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반추 행위가 바로 성찰 행위가 바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보면,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보면, 이 방이라는 게 시적화자의 내면 상태, 이 내면 상태, 아주 암울한 내면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이 화롯불이 들어왔어요. 화롯불이 들어오면서 글자를 쓰는 행위, 상념에 빠지고 이것이 새김질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되죠. 이것이 성찰로 궁극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암울한 내면 상태에서 이 화롯불 자체가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면 정서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와 자기 생애에 대해서 반추해보고 성찰해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내 스스로 화끈같이 부끄러울 적이며, 세계가 약간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렇게 또 끊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찰, 반추, 이걸 통해서 시적화자의 어떤 정서적 반응이 나온 거예요. 가슴이 꽉 메어와 있어요. 가슴 꽉 막힌 것처럼 그런 느낌. 눈물이 핑 회이고 낯이 화끈 붓도록 부끄러워요. 이 세 가지를 보면 시적화자의 정서 상태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장 서럽고 억울하고 슬프고 이럴 때 나타나는 반응 세 가지예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느낌. 그 다음에 가장 슬플 때가 눈물 흘릴 때가 아니죠.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어 있을 때 상상해보세요. 누구나 느껴봤을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지난 생애를 생각했을 때, 지난 어떤 기억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가장 부끄럽고 이런 상황,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기억했을 때 얼굴이 저기도 모르게 화끈화끈 붉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빠지고 그럴 때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운명론적 인식이 살짝 깔린다는 얘기죠. 운명론적 인식. 자, 이 운명론적 인식,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성찰,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뒤에는 이게 나와요. 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시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이걸 의심해 봐야 돼요. 혹시 이게 시상 전환인가 의심해 봐야 돼요. 문맥이 이제 그건 결정하겠죠.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상을 바라보다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본다. 자, 여기 두 줄을 가만히 보면 그러나가 확실히 시상 전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까지의 분위기는 하강적 이미지였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여기는 상승적 이미지가 뚜렷하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던 계기는 분명히 화롯불이었어요. 화롯불을 통해서 상념에 빠지고 그리고 반추 행위, 성찰 행위를 통해서 시초카자는 운명론적 인식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의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이게 바로 아마 운명일 거예요.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운명에 대한 인식, 운명론적 인식이 확실히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운명이란 무엇이고 운명론적 인식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운명이란 것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그 무엇이죠. 운명론적 인식은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보통 하늘 천사상을 통해서 하늘이 나에게 주어진 것, 하늘에 의해서 주어진 것 이런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했죠. 서양에서 운명 가장 유명한 것이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죠. 운명 비극. 나중에 따로 정리해 봅시다. 그건 아주 중요하고. 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여기서 이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초카자의 지금 앞의 상황, 이 앞부분의 상황, 이거 상황은 거의 대단히 좌절적, 절망적 그 지경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이 극한의 상황, 정서적인 저 하향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하향점까지 온 다음에 운명론적 인식을 거친 다음에 시초카자의 내면 상태는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가 나왔어요. 뭔지 모르게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정서 상태의 변화는 운명론적 인식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진 거예요. 자, 외로운 생각이 많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선의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앞에 나왔던 화로불이죠. 더욱 다가끼며 아주 의식적인 행위죠. 이번에는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꿇는 게 어떤 패배, 뭐 굴복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더욱 적극적인 성찰로 볼 수 있죠. 자, 앞에서 화롯불이 어떤 상념, 반추,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던 중요한 소재였죠. 여기서는 더욱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행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보면 적극적인 성찰 행위로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적극적인 성찰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중간에 운명론적 인식을 거쳐서 마음이 차분해진 그런 상태, 이 상황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 무릎을 꿇어보면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가 있죠. 그 마른 잎새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역시 시련과 이미지,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 그 드물다는 굳고 강인하고 정한 아주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맨 마지막 정리되는데 맨 마지막은 갈매나무라는 그 이미지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갈매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면 어떤 언덕 같은데 어떤 언덕에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서 한겨울을 견디고 있어요. 눈과 비와 바람과 폭풍을 다 맞으면서 혼자서 쓸쓸하게 여기에 붙박이어서 이 붙박이인 것이 일종의 운명이겠죠. 어디로 옮겨갈 수 없죠. 그 비바람 어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견디며 강인하게 굳고 견디며 그러면서도 아주 깨끗한 그런 어떤 영혼 그런 삶의 자세 이런 걸 잃지 않은 그런 갈매나무 이걸 생각한대요. 그렇다면 시초카자는 자기가 이렇게 슬프고 쓸쓸하게 그런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나무가 이 땅에 붙박이인 것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다가온 엄청난 시련과 고난 그 눈, 바람 이런 것들 시련과 고난 이것을 자기가 수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것을 꿋꿋이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그런 의지 이것을 갈매나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맨 처음 읽었을 때 그 분위기가 대단히 슬프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뒷부분에서는 왠지 모르게 의지적 어조까지는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좌절적 절망적은 아니라는 것 뭔가 희망적인 무엇인가 암시하면서 끝났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매나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정리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시의 핵심 정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작품은 자유시, 서정시, 다음 성격은 독백적. 당연히 독백적이고 대단히 진솔한 시죠. 반성적, 성찰적, 의지적이란 말이 맨 마지막 이미지로 나온 거예요. 갈매나무의 이미지로 나온 거예요. 직접적 서술은 아니고. 주제, 무기력한 삶. 자, 대단히 슬프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성찰과 새로운 삶의 의지. 이 새로운 삶의 의지는 철저하게 갈매나무의 이미지를 통해서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 다음 해제, 이 시는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화자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즉 성찰하는 그런 작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현실 극복의 의지를 아주 진솔한 어조, 성찰적 어조, 고백적 어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특징과 표현. 절망의 정서에서 희망의 정서로 시상이 전개된, 그것이 그러나를 통해서 시상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졌고,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이 형식이 특이하죠. 이것이 이제 시인과 제목의 의미를 따로 정리해야 될 이유예요. 화자의 근황을 드러내고 있어요. 산문적 서술 형태예요, 전체적으로. 왜? 편지 형식으로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간중간 쉼표를 잘 활용해서 내재율을 획득했어요. 이 리듬, 운율감이 있다는 개념보다는 여러분이 호흡 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죠. 자, 한눈에 정리 한번 봅시다. 누가 화자 분석, 화자는 나의죠. 당연히 나라고 시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고향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앞부분에서 이것을 시적 화자의 처지나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시적 상황은 고향을 상실하고 방랑생활 하던 중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대단히 성찰적이고 의지적. 이 두 단어가 이 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겠죠. 다음 소재 분석, 지난 삶에 대한 성찰,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아까 말한 성찰적 의지적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갈매나무, 의지의 표상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기법 분석, 편지 형식, 진솔한 내면을 드러내. 자, 이 작품은 편지 형식으로 썼다는 것이 기법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편지라는 형식을 썼기 때문에 가장 대단히 고백적이고 독백적이고 진솔한 그런 내면의 성찰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의도 분석, 고향을 떠나 객지에 홀로 머무는 화자가 지나온 삶을 차분히 응시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운명론적 인식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어요. 성찰을 통해서 아까 말한 의지적 내면 의지를 밝히면서 결코 현실의 암울함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면서 마무리한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기본 시 내용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편에서 백석과 이 제목의 의미, 이걸 간단히 따로 정리합시다.